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비타민 B3의 전반적인 작용과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부분은 이제 뼈와 연관되는 골다공증이나 뼈와 연관되는 유전 질환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미노엑스는 이 니코틴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태에서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기. 그래서 니코틴 아마이드라 그러고 여기는 이 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니코틴산 혹은 나이아신. 여기는 니코틴 아마이드 혹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게 요 둘은 같은 이름이고 요 둘은 같은 이름입니다. 얘들 둘 다 비타민 B3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이 우리 이제 에너지 대사,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NAD라는 물질, 이 니코틴아마이드 요게 여기 들어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런 게 붙은 이 NAD라는 게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에너지 대사 전반적인 걸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이 3대 영양소의 성분이 탄소, 수소, 산소예요. 이걸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태워서 그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 태울 때 산소에 의해 가지고 탄소가 타면은 CO2가 생기고 수소가 타면은 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단백질에서 이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와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그다음에 남는 이 물질, 이 일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반대로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생체에서 필요한 단백질이나 DNA나 또 세포막을 만드는 지방이나 이런 거를 하는 생체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는 항상 탄소가 떨어져 나오고 수소가 떨어져 나와요. 그 떨어져 나온 수소를 태워서, 여러분들 수소 자동차 알잖아요. 수소가 에너지예요. 이걸 태우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탄소와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몸에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건데, 여기가 이제 세포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핵인데, 핵 바깥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 지렁이처럼 또 안쪽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이런 형태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의 세포마다, 아까 배 교수님이 60조 개 된다 그랬는데 60조 개의 세포마다 전부 이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형광으로 이렇게 하면 황금색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이 하나하나의 미토콘드리아들이 이 핵 주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화력발전소,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그
태울 때는 화력발전소는 공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태울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특별히 두 개의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뭔가를 태워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그걸 ATP의 형태로 얻어요. 각 세포마다 사용할 수 있는 ATP를 이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뭔가를 태울 때 항상 활성산소라는 게 나와요. 그걸 앞으로 이제 ROS,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해가지고 이 산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걸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이걸 쌓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세포가 스스로 죽어야 돼요. 자살해야 되고 이게 완전히 터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면은 염증 반응이 세포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포도당이 분해되려면 구연산 회로라는 걸 통해서 이게 분해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탄소가 떨어지고 수소가 떨어지는데 그때 그 수소를 받아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로 가지고 오는 게 NAD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NAD가 NADH 수소를 데리고 이쪽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전자전달계에 이걸 갖다 주면 거기에 양성자는 내부막의 바깥쪽으로 나가고 전자만 안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나눠져 가지고 바깥쪽으로는 수소이온의 양성자가 가득 차게 되고 안에는 전자만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 이제 농도의 차이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보면은 그 수력 발전소에서 발전하듯이 한쪽에 농도가 높고 낮으면 이거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거에 이쪽으로 그때 높은 농도의 수소를 안쪽으로 끌어들여오면서 우리가 수력 발전에 발전기를 돌리듯이 여기서 이제 ATP를 만드는 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그 니코틴아마이드는 NAD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인데 그 NAD는 우리 몸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인 ATP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수소를 데리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분해할 때는 수소를 떼오고 아까 동화작용할 때는 그 수소를 만드는 쪽에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NAD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감당 못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ATP도 만들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ROS라고 하는 활성산소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작용을 하면은 이 활성산소가 또 우리 몸에 독성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골다공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골다공증도 노화와 연관되는 것이에요. 노화는 결국은 우리 몸이 점점 노화가 되면은 이 활성산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노화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점점 늙어가게 되는 거죠. 늙어간다는 것은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숫자가 많이 줄게 돼요. 뼈를 흡수하는 세포는 오히려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젊을 때는 뼈 흡수와 뼈 형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노화가 일어나면은 흡수가 뼈 형성되는 것보다 많아져 가지고 구멍이 숭숭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배 교수님하고 만나게 됐느냐? 배 교수님은 이 렁스3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암흑제 유전자라 그랬잖아요. 렁스2는 쥐에서 렁스2를 없애봤더니 이 빨간 부분이 뼈거든요. 뼈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뼈의 형태는 있는데 뼈가 석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부모님에게서 오는 아버지에게서 하나, 어머니에게서 하나 우리 각각 받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클레이도크레니얼 디스플레이지아라고 해가지고 두개골, 쇄골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쇄골이 잘 안 생겨가지고 이 우리 양쪽 어깨가 이 턱 밑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런 이제 기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렁스2 유전자의 기능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렁스2도 있고 렁스1은 이제 이게 혈액 세포의 분화와 연관이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혈액암이 생겨요. 그래서 렁스 1, 2, 3가 합쳐가지고 뭔가를 이 세 개다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능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비슷하게 조절되면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면 뭔가 좋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회사가 처음 만들어지고 배 교수님이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2년 후인가 제가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20여 년이 이제 이게 됐네요. 그래서 니코티나마이드는 활성산소, NAD라는 것이 수소를 떼가지고 다니다가 산소가 많은 데 가면 거기에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되고 이 산소의 문제, 그 활성산소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실험한 바에 의하면 뼈 세포가 분화가 일어날 때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만드는 환경을 우리가 H2O2, 이제 과산화수소 여러분들 상처 났는데 이렇게 바르면 거품이 확 나잖아요. 그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들이 이 생겨나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과산화수소를 주면 뼈 만드는 기능이 이렇게 줄어들어버려요. 그런데 니코티나마이드를 주면 이걸 이제 도로 회복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에 의해 가지고 DNA가 손상을 받으면 감마 H2AX라고 해가지고 DNA 가닥을 감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 감마 H2AX를 염색을 해보면 이 과산화수소를 준 거에서 이게 빨갛게 되고 이게 니코티나마이드를 주면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면 니코티나마이드가 있으면 정상적인 거에다가 니코티나마이드를 주면 떨어질 뿐더러 H2O2를 주면은 이만큼 높아졌던 것이 거의 정상과 비슷하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니코티나마이드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을 증강시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세포 속에 그 활성산소의 농도를 세포질과 마이토콘드리아 속의 활성산소 농도들을 측정을 해보면 이제 H2O2를 줬을 때 이런데
거기에 니코티나마이드를 주면 그게 이렇게 감소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가를 봤을 때 이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이 많은 효소들이 이 니코티나마이드에 의해 가지고 증가하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들이 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티나마이드는 항산화를 강화하고 뼈세포에서 니코티나마이드는 뼈 형성을 촉진하는 이런 역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부모님 중에 한쪽에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그 질환을 CCD라고 했습니다. 이 CCD 환자에서 제일 문제는 이제 뼈 발달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한참 가면은 따라잡긴 따라잡아요. 그렇지만은 아까 이 쇄골 같은 거는 이제 안 생기고 다른 부분의 뼈들은 이걸 따라잡긴 따라잡는데 이제 이 억제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치과 쪽의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여기 유치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영구치가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냥 안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뿌리가 구부러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위에 그 유치를 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이 그걸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밑에 안 나오니까 이걸 전부 다 뽑고 안에 있는 이도 다 뽑고, 왜 쓸모가 없으니까 거기다 전부 다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타이밍을 잘 맞추면 일을 가는 시기에 진단을 잘 해가지고 타이밍을 잘 맞추면 여기에 뼈를 까내고 거기에 교정할 때 하는 브라켓 같은 걸 붙여가지고 고무줄로 당겨내야 돼요. 이게 이제 환자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나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생각이었고, 거기에 이제 테스트하기를 저희들은 이제 그 쥐에서 똑같은 이제 문제를 가지게 하는 마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니코티나마이드를 주고 안 주고 했을 때 이게 CCD 환자하고 같은 거기에서는 이게 이제 잘 안 나요. 밖으로 이가 여기 노란색이 뼈고 흰색이 인데 이제 속도가 이제 느리죠. 그런데 니코티나마이드를 주면 이게 정상하고 비슷한 형태로 밖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니코티나마이드는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ATP를 증가시키고 ROS 생기는 걸 차단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증가시키고 활성산소 생성은 억제시키고, 그래서 뼈 형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뼈를 만드는 세포에서 럼스2 활성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게 뼈를 흡수하는 세포를 활성화 또 시킵니다. 그래서 이가 밖으로 나올 때 나오는 길을 이제 뼈를 흡수하는 세포가 빨리 흡수해 가지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니코틴 아마이드 말고 나이신, 니코티닉 애시드. 이건 니코틴산은 이제 이거 똑같이 비타민 B3 한 종류이고, 그런데 이거는 NAD와 NADP의 전구 물질이고, 얘들은
이 굿맨 앤 길만이라고 하는 양리학 책의 이제 성경과 비슷한 거예요. 양리학 책의 최고봉인 이 책에서 이 고지혈증의 치료제로 나와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치료제이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이거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해요.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고지혈증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현기전은 이제 VLDL이라는 이제 그 지단백을 합성하는 것을 억제하고 피 속으로 지방이 간에서 만든 지방이 피 속으로 많이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피 속에 있는 지방을 빨리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 속에 지방이 많이 안 떠다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나이신입니다. 이 나이신은 니코티나마이드하고는 좀 다르게 부작용이 얼굴이 붉어지고 홍조가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어요. 나이신과 나이신아마이드는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빠르게는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NAD라는 걸 거쳐가지고 서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많이 드시면 다른 한쪽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신은 이 홍조나 가려움증의 이 부작용이 있는데 니코티나마이드는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신은 이 나이신이 결합하는 수용체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결합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나이신의 니코티닉 애시드의 산을 나타내는 이런 구조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 아마이드를 가지고 있는 이 구조는 여기에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신 아마이드는 여기에 결합하지 않아요. 여기에 결합하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혈관 세포를 확장시켜요. 그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우리 몸의 다른 혈관들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이신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가 스타틴 계열입니다. 이 스타틴 계열은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HDL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이 정도 되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이 정도 돼요. 근데 나이신은 이것들 뭐 여기에 절대 못지않죠. 효과가 거의 이 스타틴 계열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잘 안 써요. 왜 잘 안 쓸까요? 새로 나온 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학회나 이런 곳에서 새로 나오고 현재 지속적으로 변하는 약들은 계속 판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학회에서, 학술대회에서. 그러나 오래된 약은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처방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걸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신은 거의 스타틴 계열과 필적할 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게 이제 그래서 비타민 B3, 나이신과
나이시나마이드는 원래는 이제 이게 부족증은 이 펠라그라라는 질환이 생겨요. 이거는 거의 이제 죽을 만큼 위험한.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몸에 ATP를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NAD가 없으면. 니코티나마이드나 이게 그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과거에는 영양실조에다가 이것까지 부족을 하니까 이런 온몸의 피부에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하고 밀가루에 나이시나마이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펠라그라가 하나도 없이 싹 사라졌다 그래요. 그런데 인접한 캐나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이 펠라그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피부 질환에도 연관이 있고 항불안, 치매, 또 항암제, 또 특히 피부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피부암이 있고 골다공증이나 골관절염, 그리고 모든 노화. 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내는 것, 그다음에 그 활성산소를 잡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기능을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피부에 그 화장품에 이게 다 들어가요. 니코티나마이드가. 이걸 여러분이 드시면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이 있고 주름이 축소되고 보습, 미백, 피지 감소, 모공 축소, 자외선이나 공해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이 화장품 선정하는 데서 니코티나마이드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이 두렵지 않은 배 교수님이 이야기한 죽어야 할 세포를 죽이는 튜머 서프레스인 렁3를 활성화시키는 것 하고 그 외에도 이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건 노화와 연관이 심히 되고 그다음에 암이 두렵지 않은 건강한 노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그러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스타트랑 같이 드신다고요? 스타팅이 아니고 다른 약이긴 한데. 일단 드시기 시작하면은 끊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타민 B3를 쓰시다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스타틴을 쓰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틴하고 비타민 B3하고는 아까 보셨듯이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스타틴은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원래 스타틴 개발은 3개월 복용해서 고지혈증 치료하는 용도로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평생 먹어야 되는 약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누적이 됩니다. 그 스타틴 부작용으로 중요한 게 어지러움증하고 무기력증이 있는데 이런 종류 부작용은 본인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단기간 복용하고 끊을 때는 큰 문제 되지 않지만 뭐 수년간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이게 자기 이 데미지가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C 아까 그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 NAN 예.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니코티나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혹은 니코티나마이드. 그래서 아까 그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병원에 가서 그 고지혈증 체크는 하세요. 하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걸 계속 복용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약도 먹고 이것도 같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안 먹고 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네. 괜찮으면 그걸 한 두세 차례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 2달쯤 갔는데 괜찮습니다. 그러고 이러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죠. 그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는 필연적으로 60만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kg 체중으로 볼 때 그러면 60kg 세포는 60조개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EGFR 돌연변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EGFR 그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가 60만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EGFR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돌연변이 자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개 곱하기 여럿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유전자가 또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몸이 형성되는 과정에 뭐 거의 수억 개 수준의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루에 계산하는 게 아니면 1초로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세포가 1억 개가 한 번 분열할 때 한 개가 그렇게 생기는데 60조 개가 세포가 생기려면은 그만한 숫자의 암을 발병할 수 있는 세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발생이 그 하루에 뭐 60만 개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1초에 60만 개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 어렸을 때는 계속 세포가 사람이 매일매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큼 분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많이 발생하죠. 근데 지금 같은 이제 성인이 된 후에는 체중이 안 늘거든요. 그 말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그만큼 어렸을 때보다는 빠른 속도로 안 생기죠. 그래도 매일 뭐 수십 개씩의 세포를 생긴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폐암을 선택한 이유는 비율은 폐암이 조금 떨어지죠. 폐암이 72% 정도 되고 다른 조금 더 높은 거 있지만 그 1, 2%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환자 숫자는 몇 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담도암 같은 경우는 폐암 환자에 비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1%, 2% 차이는 사실은 그 환자 수에 비하면 적은 거죠. 여기 적혀 있는 그 모든 암에 대해서는 그 렁스3가 활성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이 여기 없이 뭐 다른 효과가 없는 암도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게 제가 이건 문헌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은 암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 대체로 그 빈번히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병 빈도가 적은 암은 연구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뭐 혈액암이나 이런 건 아직 입증된 건 아니죠? 혈액암에서는 연구된 바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디어 아카데미는 암 완치를 위한 과학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승철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류현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주로 비타민 B3의 항암 보조 효과와 또 그 밖에 다양한 질병들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강연은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위에 저희가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자리하셔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저희 충북대학교 배석주 교수님 모시고 미디어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